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보다 더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최근 책이 이 책이니까 과거 책은 그냥 대충 보시고, 이번 책이 중요한 거를 빠뜨렸는데 작년 겨울 12월에 나왔는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2세 찍었어요. 나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술 부분에서. 그리고 올 여름에 3세를 찍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일산에 도서관 많잖아요. 도서관에 왜 이 책 없냐고 민원 넣으면 됩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그 커피 사 드시고 민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제 미술 채널 컨셉이 적당히 근본 없지만 알찬 미술 방송, 미술사에 숨겨진 허세 이야기를 하는 외계인 언어가 아닌 지구인 언어를 구사하는 컨셉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미술관이나 작가들 개인전 가면 우주의 언어로 떠들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습니다. 말장난하는 것도 그렇고, 미술계에 진짜 허세가 있어요. 좀 있어 보인 척하는 그런 게 조금 웃겨가지고, 최대한 동시대 인류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자 하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사라는 게, 제가 그 허세미술관 책에도 나오는데 대항해 시대 때 정도겠죠. 식민지 개척 시절에 전리품들을 귀족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약탈을 해왔어요. 근데 귀족들이 자신의 그 방에 그 전리품들을 전시해놔요. 경이로운 방이라고 불렸어요. 그 책 기억나세요? 내용? 학생? 그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전리품들을 쌓아놓는데 잘난 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이론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미술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 있는 척, 잘난 척 하려고 그런 욕망에서 시작된 게 진짜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대 박물관, 미술관의 기원인 루브르 박물관도 여러 귀족들의 전리품들을 기증해가지고 지금의 국영 박물관으로 만든 건데, 자랑하려고 수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욕망이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잘 소개해 주셨고, 지금 제가 스페인에서는 미술관 가이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미대 가실 분들 꽤 계시지만 미대생들 중에서 저처럼 미술관 가는 거 안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 원래 안 좋아했어요, 미술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림 보는 게 재미없다는 거죠. 노잼이라서. 학생 때 그랬는데, 이런 일 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미대 나왔는데 이걸로 좀 어필할 방법이 미술관 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 공부하면서 그때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이죠. 그래서 미술관 안 좋아하는 미대생 출신이 해외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간 졸업할 무렵에 그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착각하면서 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게 좀 큽니다. 그래서 배운 게 언제 써먹을지 몰라서, 미래는 몰라요. 자신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많이 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해봐야 아는 문제라서, 저는 제 인생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또 지금 AI 시대 때 아무도 겪지 못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거라서 겪어봐야 하는 게 큽니다. 저는 나름의 힌트는 주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전미술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렘브란트, 베르메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이야기 했었던 그 방송이었어요. 옛날 미술관 투어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술계에서 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 작가들을 상대를 많이 하고, 미술계 학예사 분들이라든지 갤러리 대표님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걸 또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강박이 있는데, 학기 초에 꿈 막 장래 희망 적으라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겪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디자이너 막 꿈이래요. 무슨 미대생 요즘 거의 다 디자이너니까 디자인 해보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한 70% 이상이 될 겁니다. 디자인과 가면 50% 이상은 잘못 왔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많은데 다 이야기 못해요. 편안하게 듣다가 감상평에 너무 재밌었다, 알찼다 이런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강연하다가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방송은 조금 제가 직설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술사 약간 좀 비판적으로 허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술사에 숨겨진 허세 이야기, 잘난 체 하는 것들, 알고 보면 굴한데 이거 진짜처럼 이야기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유튜버니까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미술은 대중적인 관점에서 노잼이기 때문에 잘 안 봐요, 대중들이. 그러면 어그로를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 화가들 이야기는 다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박서보 이후와는 몰라도 솔비는 알아요, 사람들이. 연예인 화가 월드컵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회수가 나오죠. 스페인 유학 갔을 때인데, 여러분 유학에 대한 그 로망을 꿈꾸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지중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았어요. 지중해. 막 캐리비안 해적 이런 거 판타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중해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중해에 대한 그냥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과 가면 다들 잘 나가는 교수님 따라서 그 나라 유학지를 많이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문화가 따라 취향이 많아요. 따라서 잘 나가는 뭐 선배나 교수님들 어디 학교 오지? 그 나라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뉴욕 많이 가죠. 근데 제가 한 3, 4학년 때는 제가 홍대 산디과 출신인데 이돈태 교수님이라고 지금 삼성 자문도 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런던의 RCA 출신이라서 동기들이 다 런던 유학을 꿈꿨거든요. 저도 그래서 런던 학교 IELTS 준비하면서 일단은 준비했죠. 졸업하고.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그 영어 공부하려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수능에서도 영어만 제일 못했거든요. 이거 좀 핑계긴 해요. 공부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도피성으로 영어 어떻게 안 되나? IELTS는 준비할 자신도 없고, 제대로 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학비도 비싸고 물가 장난 아닌데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 한번 살아볼까? 배낭여행 다녀왔을 때 재미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이왕이면 유학 가는데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좋지 않을까? 그냥 전공이고 학교건 그것보다 살고 싶은 나라 살아보자. 그래서 나라를 먼저 선택했어요. 스페인. 거기가 되게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했고 되게 여행지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어서. 근데 이제 전공은 보통은 산업 디자인 이어서 나중에 뭐 강의라도 하려면 같은 전공 하는 게 나으니까 보통 디자인 관련된 전공을 해요, 다들. 근데 물론 학교 때 열심히 했지만 와, 이거 4년 내내 디자인 전공했는데 산업 디자인 이거 또 해야 되나? 굳이? 좀 다른 거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학교 나왔다고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취향을 그냥 제 전공에 맞췄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산업 디자인 온 김에 나의 취향을 그냥 여기에 맞춰보자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즐기는 게 아닌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뭐 공모전 상도 받고 교수님한테 인정도 받았지만 항상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뭔가 진짜 확실한 내 거 찾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거 해보자. 근데 아직도 방향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다른 전공인데 적당히 미술 영역 안에 걸쳐 있지만 조금 다른 분야, 적당히 애매하면서 어정쩡한 학문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는데, 그 무렵에 제가 문화, 답사 뭐 이런 거 좀 관심 있었어요. 관광.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었는데 당시에는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찾았어요. 애매한 학문이에요. 학생 질문이 아니에요? 봉숭아 물들였어요? 손을 보길래. 자, 아무튼 이거를 정하면서 먼저 이제 솔직히 스페인 유학하면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멀티가 안 돼서, 제가 다른 동기들은 취업하죠. 근데 저는 유학 빨리 가고 싶어서 당시 학비를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이 대기업보다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입시미술 강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 2년, 3년, 한 2.5년 사교육의 힘으로 석사 학비를 마련했죠. 그러면 그때 일하면서 어학연수 학원 다니면서 어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다 핑계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열심히 한 에너지를 제가 재수, 삼수 다 했거든요. 재수, 삼수하는 그 에너지에 학부 때, 대학교 때 모든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다 썼어요, 솔직히. 지금도 열심히 안 살아요. 한 대까지만 적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열심히 안 해요. 그냥 그래도 꾸준히 올리자, 꾸역꾸역 하는 거지 막 열정을 불태워서 하는 거는 이제 좀 안 하는 주의예요. 스페인 살다 오니까 치열하게 뭔가 하려는 게 좀 사라졌습니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공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석사 가려면 어학연수 해야 되니까 어학원 다니면서 아베, 세데, 알파벳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동사 공부하고. 제2외국어 스페인어 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이때 어학연수 할 때 그 친구들, 그리고 발렌시아 주의 알리칸테, 알테아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마르베아 부자 동네예요. 유럽에 부호들이 많이 오는 동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마르베아 아파트에서 살 때 인증샷 찍은 거. 저 그리고 나름 또 길거리 화가도 해봤어요.
여기 있을 때 캐리커처 그려서 팔렸는데 내가 그래도 좀 잘 그린 티 내야 되니까 소묘로 이렇게 한 건데 그림 딱 하나 팔았습니다. 너무 못 그려가지고 미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석사를 왔는데 말이 안 통해. 6개월 어학연수 가지고 무슨 뭐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대생들이 원래 좀 사회성이 떨어져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도 뭐 그런 편입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 근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애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어학 공부하기 늦었고, 그래서 어학 스페인어 문법책을 닫고 제가 친해지려고 우리 반 애들 초상화를 다 그려줬어요. 드로잉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면서 학기 초에. 그리고 이때 원래 관심도 없는데 손금을 공부했어요. 이북 다운받아가지고.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이미지로 뭔가 어필하려고. 손금이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디테일이. 그래서 사주를 또 공부했습니다. 사주 지금 만세력 푸는 그 쪽지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만세력, 음양, 오행 뭐 이걸 스페인어로 다 메모한 다음에 학생들 금요일마다 파티를 하거든요.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데 그때 이한한테 사주 봐야 된다고 막 줄 섰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착한 스페인 친구들 도움으로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친구들 도움 아니었으면 졸업 못했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K-팝에 미쳐있는 팬들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대중화되기 전에 당시만 해도 좀 덕후 취급받았어요. 10년 전이니까. 근데 이들이 K-팝 좋아하는 거의 1세대죠. 그때 이제 사진 찍은 거. 이때 대세는 빅뱅이랑 엑소였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엑소라는 그룹을 모르고 스페인에 왔거든요. 근데 한류 K-팝 파티 가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K-팝을 떼창으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때 문화적 충격이었죠. 지금 이게 흔한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가이드 했을 때의 그런 미술관들이고, 그리고 스케치 투어 새로운 것도 만들어가지고 투어를 했었고요. 여기가 돈키호테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라만차에 풍차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 작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학부 때 사진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미술관 가이드 할 줄 알았으면 미술사 이론으로라도 공부했어야 되는데, 전혀 끌리지도 않은 분야가 또 어쩌다 보니까 생계와 관련된 일이 되다 보니까 간혹 동기부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끌려서 나랑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이걸로 돈을 버는데 딱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게 있어요, 간혹. 근데 사진 찍고 스냅 사진 업체 보니까 이렇게 찍고도 돈 버나? 이거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미술 배우고 구도 잡는 거 아니까 아니 이거 나도 하겠는데 해서 제가 싸구려 카메라로 시작하다가 어느덧 1년 만에 전문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미술관 가이드는 후임한테 가르쳐가지고 시키고 스냅 사진 작가가 거의 본업이 됐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5년마다 직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술 유튜버가 뭐 강사가 본업 같지만 좀 5년 뒤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스페인, 유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여행업이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다 이제는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다 청산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기 너무 아쉬워서 북쪽에 아스티리아스 주라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에서 1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깝고 산이 가깝고 시골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행 가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차원에서 1년 살아보자 하면서 그때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손흥민 골 넣는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근데 넷플릭스만 보면 페인 될 것 같아서 그때 첫 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 이 책 못 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미루던 거가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책이 나왔다는 거죠. 책 나오면 인생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책 내면 한국에서 강의도 하고 뭐좀 기회가 올 줄 알고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왔는데 뭐 없더라고요. 괜히 스페인 거주권 포기했다. 그때 한 2년 동안 좀 많이 후회했습니다. 지금도 미련 남아있어요. 코로나 그 무렵에 봉쇄령 때문에 다른 주 못 가고 아스트리아스 주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과 벗삼아서 거의 봉쇄 수도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책을 강제로 낸 겁니다. 할 거 없으니까. 스페인이 너무 좋은 게 물가가 너무 저렴해요. 코로나 무렵에 마트 장 보는 건데요. 이거 가득 채우면 우리나라 돈 지금 10만 원 나와요. 이렇게 봐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농담 아니고 한 3만 원이면 이 정도 삽니다. 지금도 실질적인 마트 물가는 한 3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체감. 되게 살기 좋다는 거고 먹을 것도 풍부하죠. 자, 그래서 제 간단한 인생을 소개해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비밀 레시피, 그게 비밀은 아닌데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흥미로운 미술 이야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글에 입시미술 치면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그리시죠? 미술부 순수미술 희망하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무슨 어디과 가고 싶으세요? 회화요? 여러분 21세기는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게 더 좋은 시대입니다. 디자인이 제일 경쟁 치열하잖아요. 많이 오해하는 게 디자인 전공하면 돈 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미대 가면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그 중에서 디자인과가 어쨌든 회사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 뿐이지 박봉이에요. 너무 현실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근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 미술이 조금 더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가면 현타 봐서 회화과 부전공해서 아예 전공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 상업적인 거 아이디어 내거나 뭔가 정리정돈하는 거 되게 극혐이다. 난 나의 작품하는 게 좋다 싶으면 순수 미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거의 모든 입시미술 다 경험한 세대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여러분 고향 친구예요. 저 옆에 주엽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기가 대진구 친구예요. 여러분의 대선배 중에 판유걸이라고 아세요? 전설의 판유걸. 우리 옛날 선생님들 다 아시던데. 아무튼 그 세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석고소묘부터 모티브 구성 그 다음에 발상과 표현,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 최근엔 기초 디자인, 그리고 가르치면서 면접, 미활보라고 하죠. 미술활동 보고서 그거 면접이랑, 저 나름 작가니까 거기 자기소개서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그리는 입시미술은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자극적인 색깔 쓰면서 일명 우리 전문용어로 덩어리 잡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까맣게 탄 파프리카는 없어요. 이 불타는 사과, 이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리는 미술의 장르를 제가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면요, 이거는 한국식 다다이즘이 가미된 초현실주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거 디자인 전공한다고 이게 디자인이라고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전공하려는 학생이지만 디자인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안 맞는다고 내가 디자인 적성이 안 맞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근본 따라가면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시작한 체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엄연히 회화입니다. 근데 주입식으로 만든 기괴한 한국식 초현실주의 회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는 거지 디자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못한다고 나 디자인 적성에 안 맞아, 이거 오해예요. 이건 대학에 가기 위한 그림일 뿐이고 무슨 예술성이건 뭐 창의성이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학생들마다 형태 이력도 안 좋고 완성도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 미래로 봤을 때 미술의 적성이랑 이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과는 보통 이런 거를 보고, 회화과는 주로 수채화로 많이 보죠. 지금도 직접 만드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있어요. 입시미술 하잖아요? 순수미술 작가가 되거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가, 냉정하게. 물론 약간의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거는 디자인과에서 필요합니다. 회화과에서도. 너무 못 그리면 진짜 좀 힘드니까. 근데 못 그리지만 않을 정도면 충분하고 필수는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입시미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도움될 때가 제 인생에서 한 2번 정도라고 생각해요. 크게 뭐냐면, 제가 사진 작가 할 때, 스냅사진 찍을 때, 보정할 때, 제가 옛날에 수채화 썼을 때 그 색감 감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의외로 그림자 톤, 제가 오렌지빛으로 그 따뜻하게 넣은 거 되게 좋아하고, 밝은 톤 약간 차가운 색 넣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도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전공과 관련된 거에서는 별 도움 안 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도움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입시 체제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시를 겪은 학생들은 전 세계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전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4절 5절 되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전 세계에서 3-4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학이 걸려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의 힘으로 이걸 완성하는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술 전공자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생존 능력이 되게 앞서요. 이건 엄청난 우월한 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살아남는 이유가 이런 한민족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일 수도 있는데, 입시를 겪은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나름의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창의적인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묘 배우시죠? 연필 소묘는 기본적으로 배우셨죠? 학원에서. 요즘에 안 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초현실주의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렌지, 컵라면에 까만 줄이가 있어요. 까맣게 타 있어요. 다 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명화법으로 그리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림 배울 때 진짜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는 그 예시작, 그 샘플을 보고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관찰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명 전문용어로 매트릭스에 나온 시뮬라크르, 가상의 세상에 있는 거를 정답이라 여기고 그걸 카피해서 배워요. 이런 가짜 세상. 그 대표 예시가 미키마우스거든요. 아기들 만화 계속, 디즈니 만화 계속 어릴 때부터 보잖아요. 그럼 쥐를 그려보라고 하면 진짜 쥐를 그린 게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그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진짜를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보고 관찰을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묘를 한다는 거, 똑같이 잘 그린다는 트레이닝의 의미가 세상에 대한 객관화로 관찰을 하는 게 의미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교육 방식은 가짜를 보고 열심히 배운 다음에 가짜를 능숙하게 빨리 그리는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는 그 손이라든지 정물 같은 거 실제를 참고만 할 뿐이지 진짜를 관찰을 안 하는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시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관찰할 시간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진짜를 보고 그리려고 하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진짜를 관찰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덩어리 잡으라고 억지로 블랙 쓰는 이게 억지라는 건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가짜를 대학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준다, 내가 타협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너무 가짜 세상을 그리는 방식이라서 이거에 세뇌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은 전공자들이 한 얘기지만, 입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신만의 작품을 해야 될 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를 계속 관찰하려는 습관, 진짜 세상, 가짜가 아니라 그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TV 속에 나오는, 아니면 모바일,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세상이 다 진짜가 아니겠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판적으로 진짜 세상이 뭔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모바일을 잘 다룬 세대일수록 팩트 체크를 잘 안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가상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크리에이티브는요, 제 생각에는 가짜 세상을 깨닫고 진짜 세상을 마주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편견이었구나, 진짜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를 바라볼 때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세뇌된 세상이었구나. 이걸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래서 전공은 크게 순수미술에서 회화과, 동영학과, 조석과, 공예 등이 있고, 디자인은 크게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금속, 목조 등이 있죠. 그 외에 학교마다 디테일한 전공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좀 문제가 입학 전에 전공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디자인 쪽은 학부제라서 1, 2학년 때 학부로 수업을 하지만, 제가 좀 편견을 깨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수미술과 디자인은 원래 경계가 없어요. 이거 디자인 아니라 그랬죠. 이거 순수미술이에요. 여러분 회화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딱딱한 회화를 배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입학 전에 전공을 결정한다는 게 되게 아쉬운 시스템이에요. 미리 내가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봐야 알아요. 저도 산업디자인 전공 어이없게 결정된 거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일산 살았을 때, 주엽고 살았을 때 동네 학원 아무 데나 갔다가 그 학원 자체가 좀 못 가르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원 불합격 신화를 창조했죠. 그 같은 해에. 그 대전고 우리 친구들과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한 명 누가 잘 되면요, 막 치샘해가지고 친구가 안 되는데 서로 같이 떨어진 친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됐죠. 근데 재수해서 어떤 학교 갔는데 아쉬워서 또 제가 좀 반수해서 또 삼수를 했거든요. 근데 삼수할 무렵에 저의 한 친구가, 그 친구 삼수했는데 홍대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CD가 쓸 거니까 너 CD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경쟁 상대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재수 때 떨어진 이유가, 홍대를 넣었는데 수능 배수에서 잘려서 실기도 못 봤어요. 그때 그 이유가, 디자인과는 오히려 경쟁이 심하면 경쟁률은 낮아요. 오히려 상위권 학과가 더 경쟁률이 낮잖아요.
애매하게 도예과 써서 시험도 못 보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3수 때 시험도 못 보면 너무 억울하니까 제일 센 학과를 일부러 냈어요. 수능 점수는 바닥이었지만 CD과 쓸까 산이과 쓸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간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든. 그래서 그 친구가 CD과 쓰지 말래요. 뭐 그러지 뭐 그래 내가 산이과 쓸게 해서 그래서 저의 진로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그 친구는 저의 진로를 결정해주고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수능 날도 안 왔어요. 늦잠을 습관적으로 자는 친구였거든요. 수능 날 늦잠 자서 수능도 못 봤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 친구는 제 전공만 결정해주고 어느 순간 연락도 끊겼어요. 그 뒤로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디과 왔는데 너무 치열한 거예요. 다른 학교도 다녔는데 당시에 그 경원대를 다니다 왔었는데 너무 애들이 치열한 거예요. 나쁘게 보면 인간미가 없어요. 과제 스케치를 해오라고 했는데 무슨 뭐 100장, 200장 해오고 리포트 써오려고 하니까 무슨 사전을 만들어서 와요. 애들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진짜 정 떨어진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못 따라가가지고 이게 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제일 서러운 게 이제는 후배들과 같이 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같은 강의실에서. 앞으로 미래 남학생 한 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미래예요. 군대 갔다 오면 실력이 안 되잖아요. 후배들한테 개무시당해요.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칙칙한 냄새 난다고. 그 서러움 겪으면서 3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좀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결국에 뭐냐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열심히 해서 맞춘 거죠. 근데 산티과 간 게 후회되냐? 아니에요. 산티과 가서 디자인 마인드 배우고 그 나름대로 3D적인 감각 익힌 거, 그 다음에 졸업할 무렵에 시각 디자인적인 그 그래픽적인 감각 익힌 게 지금 여러 컨설팅 하거나 작가들 컨설팅 할 때 되게 많이 도움됩니다. 왜냐면 난 디자인 해봤으니까. 의외로 회화과, 순수미술 전공자들,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디자인 마인드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게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니까 등한시해요. 또 디자이너들은 애초에 목표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아티스트 마인드가 없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결론 뭐냐면 전공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점수 맞춰서 학교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라 얘기하지만 어차피 겪어봐야 알아서 내가 안 맞나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아가지고 잘 풀릴지 몰라요. 고생해서 경쟁이 치열한 디자인과 간다고 잘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거 간다고 인생이 뭔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훌륭한 회사원이 좋은 인생이 아니면 훌륭한 아티스트가 좋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디자인과 디자인 학생들의 마인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해외 디자인과하고 좀 다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마인드가 약간 회사원 마인드가 많아요. 좋은 회사 출신 디자이너들 많다 보니까 디자이너는 아티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없어, 나 훌륭한 회사원이 될 거야 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아쉬운 게 어떤 교수님으로부터도 아티스트가 되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공 디자인과 가든 회화과 가든 뭐 동양학과 가든 상관이 없는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미술 대학간 진정한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냉정하게 1학년 때 교수님들이 질문이 너는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삼성 들어간 게 목표예요, LG 들어간 게 목표예요가 당시 우리 동기들의 대답이었거든요. 그 교수님도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디자인 마인드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회사원이 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고 분야는 다양하고 21세기에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는 시대라서 좀 넓은 세계관을 바라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입시미술이 왜 필요한지도 합리화를 시켜요. 특히 학원 강사 쪽, 학원 원장님들. 지금 제 동기들 세대가 학원 원장님 세대예요. 제일 합리화시키는 게 피카소가 이 고전미술, 즉 입시미술이 잘 그리는 스킬이니까 이걸 잘 배워서 나중에 큐비즘, 그 혁명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피카소가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피카소가 어릴 때 잘 그린 건 사실이에요. 한 15살 때 이 정도 그렸다는 거니까 정말 잘 그렸죠. 근데 예고 입시도 저 예고를 가르친 적도 있는데 근데 예고 가는 학생들 중에 좀 숙달되게 그리면 이 정도 못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도 못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피카소 소묘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입시생들보다 못 그립니다.
솔직히 이제 입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투력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피카소가 한 말이야, 나는 라파엘처럼 그리는 데에 4년이 걸렸지만 어린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라는 명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20세기에 뭐 엄청난 큐비즘 미술사를 탄생시켰으니까 이 어릴 때 그림도 다르게 보인 거죠. 그 마케팅을 좀 잘한 거예요. 피카소가 엄청난 대단한 화가로 여기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아, 어릴 때도 천재했구나. 피카소가 어릴 때부터 천재란 말은 피카소 가족들이 먼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좀 자기 어필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잘 그렸다고 무조건 창의적인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예외 상황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릴 때 정말 잘 그리는 화가, 젊은 시절 정말 잘 그리는 화가가 제 생각엔 구스타프 클림트인 것 같아요. 잘 그렸을 때 그 스타일 보면 정말 사진 이상으로 정말 잘 그렸습니다. 천재는 천재들끼리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카소 어릴 때면 여러 천재 화가들, 그러니까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나 뭐 루벤스 같은 화가들의 젊은 시절이랑 같이 비교해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림이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피카소가 유난히 돋보이는 것 뿐이지, 피카소가 무조건 혼자 천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천재들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 그리는 천재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잘 그리는 스킬로 따졌을 때 윌리엄 아돌프 부게르라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인체라든지 구도라든지 분위기, 색감 진짜 완벽한 화가라 생각해요. 근데 이 화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미술사는 유명한 화가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화가가 유명한 에드와르 마네보다 훨씬 묻혀 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화가가 최고의 화가였어요, 파리에서. 마네가 엄청 비판받고. 그래서 미술사는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후대에 어떻게 재평가받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꼭 전공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앙리 루소라는 굳이 따지면 야수파 시기의 화가를 보면 독학 화가도 이렇게 그려서 미술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가는 누가 발굴했냐면 젊은 피카소가 발굴했어요. 이 어르신, 할아버지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엉뚱한 얘기지만 여러분, 대중고 제가 오늘 걸었을 때 또 되게 좋은 인상을 받은 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21세기 Z세대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다니, 이 휴머니즘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저기 가면 돼요 하다가, 아, 저 따라오시자면서 길을 직접 안내를 해줘요. 아, 이런 휴머니즘에 감동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작가들 컨설팅을 최근에 더 많이 해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 갤러리 대표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작가들 볼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사람 본대요. 작품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사람이 괜찮아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잖아요. 어떤 우연한 일로 복이 터질지 몰라요. 진짜로. 같은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인사 잘하는 학생을 뽑아요. 아니면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진 작은 디테일 매너가 너무 좋은데 난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네, 이런 게 진짜 생겨요. 저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제가 기획 일도 해서 어떤 전시를 하는데, 기획을 하는데 그 작가 그림도 좋은데 사람도 되게 좋았잖아. 그럼 그 작가하고 일하고 싶네? 그럼 그 작가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잘해야 됩니다. JYP가 기획사에서 왜 인사부터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작가들도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인사 잘하시고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복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사람들 보고 계속 항상 환하게 웃었어 봐요. 저 지금의 위치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 보고 웃지를 않으니까 오해하거든요. 화나 있는 줄 알고.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거 되게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리다 칼로도 독학으로 성공한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교통사고로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고, 그랜마 모지스라는 화가도 할머니 때 발굴대에서 전성기 때가 90대입니다. 80대인가 90대인가 그래요. 그런 화가들 간혹 있어요. 90대가 전성기인 화가들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90대, 여러분은 90대 전성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세요. 그리고 사람 좀 잘 만나서,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디자인 감각, 여러분, 근데 그것도 편견 하나 깨드리면,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가 많아서 챗 GTP도 있잖아요. 디자인 감각 익히려면 전공해야 된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디테일 다른 것 뿐인데 산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은
학과로 억지로 구별한 거예요. 옛날에는 회화과랑 디자인이랑 구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구별하다 보니까 저도 항상 3D적인 마인드로만 맨날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모델링, 3D 모델링 컴퓨터라고 그러다가 편집 디자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쁘게 이제 글자 배치하고 폰트 정하고 이 색감 정하는 그런 거는 다른 분야라고 여겼어요.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너무 구리니까 폰트도 색감도 촌티 나니까 교수님한테 엄청 까였습니다. 게다가 해외파, 당시 잘 나가는 회사 모토로라 출신의 어떤 교수님한테 엄청 까였습니다. 까이면서 엄청 좀 자극받고 늘었어요. 근데 따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 보면서 계속 스크랩 해가면서 따라하면서 감각 익힌 거예요. 1년 만에.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익혔죠. 그러니까 이게 꼭 엄청 뛰어난 감각으로 편집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전공 하더라도 그런 디자인적인 센스, 감각은 필요해요. 여러분 촌티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뭐 미술 쪽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순수미술 작가라고 포트폴리오 냈는데 뭐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공대생이 PPT 준비한 것처럼 뭐 궁서체로 막 폰트하고 글씨 굵게 하고 이상한 공대생들이 이상한 PPT 쇼를 좋아해요. 막 글자 돌아가고 하는 소리 음향 효과 이상한 촌티 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전공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학교도 자신이 배울 의지가 있으면 세계적인 좋은 디자인 사이트라든지 좋은 디자인 잡지 보고도 얼마든지 디자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시각 디자인 나온다고 해서 디자인 감각 좋다는 법이 없어요.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회화과 가도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복수 전공해서라도 배울 의지 있을 수도 있고 좀 전공해야 좀 동기부여가 있겠죠. 점수 매겨야. 근데 의지만 있으면 디자인 감각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군당하면서 감각을 익힌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전공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로 좋은 디자인 사이트를 한 것도 저 챗 GTP에 현재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사이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디자인계를 떠나가지고 몰라요, 요즘에. 알아본 거죠. 그만큼 좋은 감각을 익히려면 얼마든지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원 다니지 않고도. 옛날에 웹 디자인 하려면 툴을 배워야 되니까 학원 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툴 AI가 있어서 시키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순수 미술에서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 미술이니까.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작가 컨설팅 할 때의 키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 중요합니다. 사회성. 미술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성이 떨어진 분들 많죠. 근데 좀 오래 살아남은 분들이 사회성이 좋아요. 웃고 인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작가 마인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적성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작가들 컨설팅 할 때 느끼는 건데 21세기 작가도 여러 분야 재능이 다 통하는 시대라서 잘하는 거를 해야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미술 전공자분들이 착각을 해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오랜 기간 방황할 각오 돼 있으면. 근데 인생을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어느 분야나 21세기에 너무 중요한데 잘하는 걸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거 잘하는 걸 뭔지 모르면 겪어야죠. 랜덤으로 전공이 결정됐어요.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야 일해 보면서 0점 잡는 거죠. 방향 잡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그래도 영 안 맞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잘 맞는 분야 있으면 그쪽으로 또 가서 특화시키는 거고, 평생 방향 못 잡고 그냥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인생 그냥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완전히 맞는 방향 계속 찾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는 거고,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걸 하는 게 조금 삽질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성이라든지 뭐 상업성, 작품성 이런 거는 뭐 작가 됐을 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볼게요. 한 15분 정도 하면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대미술의 근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화가들이 나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 화가 초창기 스타일이 의외로 이런 모노톤으로 그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밀레 같은 화가들을 많이 따라했을 때예요. 그리고 말년에 죽었던 해에 그린 작품입니다. 되게 터치가 엄청 굵직하게 살아있죠. 물결 터치 같은 느낌으로 선율감 있게 터치를 구사할 생각을 이전에 못했어요. 그 미술사에서는 누가 먼저 시도했냐가 크리에이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고갱은 세잔을 따라해서 이런 정물화를 그렸을 때가 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화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전성기 때의 폴 고갱 스타일이고, 그리고 세잔 말년의 농부 초상화입니다. 약간 각진 터치가 보이죠. 그리고 디테일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되게 못 그리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여러분보다 못 그려요. 여러분보다 못 그리는 화가가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입시미술 안 배웠거든요. 지금 따지면, 당시로 따지면 아카데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틀이 없다 보니까 막 나가는 것도 있어요. 좌우대칭을 못 맞추거든요. 여러분 정물화 그려본 적 있어요? 정물화 저도 많이 가르쳤는데, 항상 정물화 보면 요 가로 다이 선 못 맞추는 학생들을 보이거든요. 세잔이 딱 그래요. 세잔 그림 앞으로 보세요. 좌우대칭을 못 맞춥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굳이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빗나가게 그린 거죠. 그래서 공식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깨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세잔, 우리가 잘 아는 세잔입니다. 나중에 대낭여행 가시면 와, 물가 올라서 이제 알바해서 가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전 걸어서 갔거든요. 학교 때 가우디 성당입니다. 성가적 성당. 빨리 넘어갈게요. 그 자연의 모티브에서 아름다운 스텐드 글라스 모티브를 얻었고, 후안미로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의 그 초창기, 나중에는 이런 추상 미술도 만들었어요. 생면 추상. 여러분 한 5년 전에 진라면 패키지 디자인이 후안미로 그림을 디자인으로 만든 거예요. 후안미르 재단이랑 협업해서. 지금 진라면 후안미르 재단과 계약 끝나서 지금 약간 별은 보이는데, 짝퉁 후안미르 디자인이 지금의 진라면 디자인이에요. 지금 옛날 진라면이랑 후안미르 쳐보세요. 그럼 옛날 디자인 보면 지금 짝퉁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아무튼 요게 모티브가 돼서 진라면 디자인이 됐다라는 거죠. 후안미로라는 화가가 있고, 또 피카소가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그리고 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들을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이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고향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BTS RM의 고향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거 일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BTS RM이. 이게 뭐냐면, 스페인의 그 거장 달리와 후안미로, 아까 가우디까지 카탈루냐의 자연을 모티브로 그렸어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지역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 살아온 그 지역에 대한 디테일, 그 문화를 잘 관찰하고 그거를 재해석했을 때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산에 뭐 볼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되게 기괴한,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아파트 공화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큐비즘, 입체파를 이론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나오면 입체주의 쓰면 외계인 언어로 풀이를 하거든요.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점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일산이 그 큐비즘 세상이에요. 네모네모 세상이 큐비즘이거든요. 일산만의 독특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또 미술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 받았다고 해서 뭐 창의력이 메말랐어, 뭐 우리 교육이 문제야, 창의적인 걸 그래서 못해, 이건 다 핑계예요. 주입식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엄청난 작품을 만듭니다.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려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전투 민족이니까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의 세 가지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세 가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고전미술의 룰은 그렇습니다. 잘 그리고 색감 이쁘고 정교하고 형태 잘 잡으면 인정받는 시대예요. 입시미술이랑 그 공식은 비슷하죠. 대신에 입시미술은 초현실주의가 가미된다는 게 좀 다른 거고,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블랙 찍는다는 게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외워서 그린다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르네상스 때도 형태만 있으면 외워서도 화가들이 그렸으니까. 그 공식을 깬 게 약간 바로크 때 리얼리즘 화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그리는 게 정석이었던 때가 고전 미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대미술이 취향 아닌 분들이 고전미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대로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구별되니까 좋아하죠. 이쁜 그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20세기부터 사진이 발명되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줬던 1, 2차 세계대전 겪은 이후에 세상이 미쳤는데 미술도 미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못 그리는 화가가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시초를 미술사에서는 다양하게 어떤 화가가 먼저다 이게 주장을 다 하거든요. 근데 대표 화가를 소개하자면 고흐가 아니라 스페인의 고야라는 화가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멀쩡하게 이런 그림을 그린 시기랑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 이런 그림 그렸던 시기랑 오히려 먼저 시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말년에 이런 기괴한 그림을 그려요. 마치 진격의 거인의 괴물 같죠. 사람 잡아먹는 그래서 신화를 모티브로 그렸지만 더 잔혹하게. 그래서 신화에는 악이 이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근데 찢어먹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낭만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의외로 낭만주의는 미술사에서 우리가 생각한 낭만이 아니라 정말 기괴하고 변태적이고 잔혹했던 그림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을 다룬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미술이 정말 혐오스럽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것도 미학이 된다는 걸 이쯤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야를 두고 모더니즘의 시초라고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단한 화가죠. 그러니까 이전의 미학과 다른 거죠. 그리고 혁명과 자유를 그렸으니까 그 모더니즘 시작기라고도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들라크루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삼색기 나오고 자유 평등 파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 그림 보여주면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거는 외설이 아니에요. 제목이 세상의 기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객관화하는 데서 크리에이티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은 정밀묘사처럼 똑같이 그린 게 리얼리즘이 아니라 주제의식을 말해요. 있는 그대로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낭백작의 장례식, 되게 유명한 미술사적인 그림인데 이전에 영웅 서사를 그렸어요. 다른 화가들은 영웅 이야기, 신화. 그런데 자기 큰삼촌인가 큰아버지 장례식, 듣보잡 민물의 장례식을 그린 거예요.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내 동시대에 이웃 아무개를 그려도 주제가 된다는 걸 처음 보여줬고, 이전에 가식적인 부르주아 귀족들이 아름다운 비너스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속으로는 외설적인 걸 원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디스한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여기를 적나라 그려 확대해서 세상의 기원 맞잖아요. 누구나 다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미술사적으로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세 미술관에서 유치원생도 여기서 수업해요. 이걸 외설적으로 보면 그냥 외설인데, 냉정하게 현실로 보면 인류는 누구나 다 여기서 태어나니까 그거를 표현했다고 해서 높게 평가하는 게 리얼리즘의 거장 귀스타프 쿠르베입니다. 이런 수업에 다 징계 먹는 거 아니죠? 옛날에 그 클래스 102라고 아시죠? 거기서 제가 이거 수업 냉정하게 미술사적인 수업이었다 하는데 PD가 이게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이 미술계 현실에 너무 쪽팔려서 너무 되게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요. 인상파를 좀 예시로 들자면, 인상파가 당시 이 화가처럼 같은 시대인데 부게로 같은 화가처럼 잘 그리지 못했어요. 즉 아카데미즘에 속해면서 살롱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의 전시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시를 열어주는 건데 못 그림 화가들 다 탈락합니다. 인상파 화가들 대다수가 살롱전에 낙방을 했어요. 못 그려서. 근데 못 그리는 게 장점이 돼서 그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인상파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준 대표적인 사조가 인상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또 편견 깨드리면, 색감 몽환적이고 이쁘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인상파? 이런 색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뒤에 이게 뭐예요? 굴뚝의 연기거든요. 아침에 스모그, 즉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몽환적인 분위기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만든 미학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술사, 현대미술 구별할 때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되게 알찬 이야기예요. 뜨거운 맛, 차가운 맛, 이상한 맛. 뜨거운 맛은 유기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차가운 맛은 이성적인 거, 각진 거, 기하학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입니다. 여기에서 계보로 따지면서 추상미술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막 그리는 화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맛 계열의 1세대가 바로 폴 세잔입니다.
시점 이야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미술사 책 찾아보면 세잔 이야기 할 때 시점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세잔은 시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모네모한 단순화된 터치가 나중에 피카소의 큐비즘, 그리고 르꼬르비지에의 빌라 공식, 현대 건축 공식, 이게 기원이 돼서 아파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비즘의 세상이 아파트라는 건 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 아파트의 공식이 큐비즘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피카소와 아파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미니멀리즘의 미학과 그 과도기 때 몬드리안 같은 이런 미니멀한 디자이너들, 나중에 미니멀리즘 아이 사조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디자인이 나온 게 폴 세잔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럼 다 순수 미술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술의 이제 그 적성에서 잘 그린 게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약간 나는 아무리 봐도 나 또라이인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끈기에는 있어야 돼요. 그림은 못 그리는데 나는 뭔가 작품하는 걸 너무 좋아해. 퍼포먼스에서 나 뭔가 충격을 주는 게 너무 좋아. 난 쇼맨십이 있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준 사례가 바로 마르셀 듀샹의 소변기입니다. 소변기가 미술이 되는 거를 최초로 보여줬어요. 사기를 쳤죠. 사기가 예술이 되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재능, 어쩌면 사람을 좀 현혹시키고 정신세계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 재능과 현대미술에서 예술가의 재능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도 작품으로 보는 사람을 세뇌시켜야 되거든요. 난 이런 작가야, 너무 좋지. 근데 이 재능이 현대미술과 너무 어울린다는 거죠. 네, 약간 본인이 영적으로 나 끼가 있다, 그러면 미술과 어울립니다. 이게 옛날에는 무속인이 예술가들이었어요. 그걸 보여준 게 캐데언이잖아요. 캐데언의 조상이 무속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통찰이에요, 그것도. 네, 아무튼 여러분의 그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뜨거운 맛 계열은 이런 그림 계열입니다.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아, 이런 그림이 약간 빈센토 반 고흐에서 그런 계열에서 시작된 그림들이구나 라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트페어에 나오는 그림들이고, 근데 차가운 맛,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세잔의 이 기하학적인 터치 보세요. 네모네만 터치해서 큐비즘, 아빈용의 처녀에서 시작된 큐비즘, 그리고 건축에서 네모한 집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사는 기계를 이때부터 만들어요. 20세기부터.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게 나와요. 그 제품에서는 네모 하나 그리고도 미술이 된대요. 거의 미니멀리즘적인 추상 미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칸딘스키의 이런 그림도 그림이 됩니다. 기하학적인 추상. 이게 입시 미술의 기원이 됐어요, 여러분. 기초 디자인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리잖아요. 이게 회화입니다. 이거 디자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미학이 구성주의, 데스틸 같은 이런 사주로 나오면서 미니멀리즘, 오바트, 미니멀리즘, 바닥에 벽돌 깔고 이게 미술이래요. 이게 무슨 미술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폰 장식적으로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폰 로고 하나 받고 막 이쁘다고 막 열광하잖아요. 이게 미니멀리즘적인 미학이에요. 미니멀리즘적인 미학이 21세기 인류는 이미 세뇌돼서 좋다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다 된 겁니다. 근데 미술만 따라 놓고는 이게 왜 미술이야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이폰 놓고 좋다는 거는 20세기, 19세기 이전에 인류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놀라운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뇌된 미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미니멀리즘적인 그런 회화가 있죠.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 디자이너이자 순수미술 화가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거는 회화이자 디자인이죠. 그죠? 구별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 전공하셔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뭐 이베 화백도 있고, 단색가도 미니멀리즘적인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돼서 왔다는 거죠. 이상한 맛은 이제 초현실주의. 여러분, 이런 또라이도 있습니다. 전시를 초대했어요. 막 유명한 뭐 컬렉터들이랑 유명한 정치인들 다 초대했는데, 이 화가 아르망이라는 화가인데 전시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요. 쓰레기더미를 다 채워놨습니다. 이게 작품인 거예요. 누보 레알리즘, 그러니까 다다이즘적인 성향의 화가들. 이 친구가 먼저 시도했는데, 같은 갤러리예요. 이 친구가 사람들 다 초대했는데 전시장에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텅 빈이라는 공허라는 작품이에요. 전시장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작품입니다. 또라이들끼리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브 클라인의 친구 아르망이 그걸 오마주해서 반대로 같은 공간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다 채워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놨어요. 이런 게 미술이 되는 시대. 이미 이것도 1850년도 70년 전에 이런 퍼포먼스입니다. 성조기가 그림이 된 작품이 되는 시대.
제스퍼 존스, 동시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어르신 동시대 작가 중에 제일 비싼 작가예요. 이 작가 이거 수십억 합니다. 수백억 할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데 성조기 왜 그렸어요? 하고 물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에서 성조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꼭 이유가 있어야 뭔가 미술이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도 예술적인 중요한 미학입니다. 그게 바로 다다이즘 미학이에요. 그냥 다다란 말은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냥 다다가 된 거예요. 사전 넘기다가 다다라는 말에 찍혀서 다다가 됐단 말도 있고, 그런 미학에서 출발해서 그냥 사진을 찍고 그냥 컬러만 바꿔서 작품했는데도 미술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게 뭐 앤디 월 같은 팝아트고요. 슈퍼맨 놀이 하는 목숨 걸고 노는 또라이 정도 돼야 미술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 화가들도 이상한 맛의 화가라는 거죠.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술가들이 전 세계에서 조금씩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에 비하면 너무 느립니다. 제일 가장 발달한 예술 분야가 현재까지는 대중문화예요. K-팝, K-무비, K-드라마, K-푸드까지. 문학은 한강 작가까지 나왔잖아요. 클래식도 지금 아티스트들 콩쿠르에 다 상 받고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미술은 아직도 인지도가 엄청 약합니다. 근데 그게 미술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재능으로 따지면 저는 한국의 미술하는 분들의 재능이 다른 외국의 작가들의 재능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문화는 헤게모니라서 같이 움직여요. 지금 물 만난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20살도 안 됐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 과거의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래 같은 작가가 테이트 모던, 런던의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런 작품,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맛, 차가운 맛, 이상한 맛. 근데 디자인 쪽은 차가운 맛에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구나, 그 아버지가 세잔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 이론이 필수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술사를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삽질을 할 것도 조금 지름길로 선배들이 해왔던 거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조금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삽질할 필요 없잖아요. 온갖 크리에이티브 나만 있고 한다고 해도 선배 세대 웬만한 거 다 했어요. 그럼 그걸 미리 알면 이미 해왔던 거에서 나는 좀 다르게 재해석해야지 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론 없이 그냥 나만 있고 하면 성장이 엄청 더딥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론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곰브리치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식하시길 바래요. 내 관심 있는 미술 분야,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 관심 있는 그 어떤 화가, 작가나 디자이너가 생기면 그 시대의 미술 사조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넓히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곰브리치보다 훌륭한 책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는 미술 교과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 강의할 때 곰브리치 보지 말고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먼저 보시라고 얘기해요. 교과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핵심적인 작가들 미술사조 다 정리 잘 해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미술사조 그걸로 공부하시고, 관심 있는 약간 사주라든지 화가는 챗 GTP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책보다 오히려. 네. 자, 아무튼 미술사에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취향은 예술의 적이다, 이런 명언 한 게 말이 될 지상입니다. 이쁜 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우고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안 좋은 작품 이런 건 아니거든요. 취향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작품, 안 좋은 작품은 취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적 기품은 피해야 할 위험이다. 아름다운 게 절대로 이제는 동시대 미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피쿠로스라는 대단한 분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 하실 거잖아요. 이왕이면 재수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21세기일수록 학교가 더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수하지 마시고 그 사교육으로 차라리 재테크 공부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재테크 교육은 젊을 때 미리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새로운 시대라서. 전공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되 애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무데나 가서 경험하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 점차 방향을 확실히 잡는 과정, 0점을 잡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를 미리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결론은 그냥 꿀린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들한테 인사 잘하시고 인성이 정답이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먼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하세요. 이 강의 초청 수강하신 네? 이 초청 강의 수강하신 이유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물론 강연료가 좀 저렴합니다. 다른 제 기업에 비해서는. 근데 공익적인 목적의 강의는 좀 웬만하면 해요. 도서관 강의도 웬만하면 하고, 게다가 그 제가 스페인에서 그 미술관 투어했던 선생님들이 대증고 선생님들 그 인연이 돼서 그 선생님들을 소개하면서 강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우연이죠. 네. 사람의 연이라는 게 이렇게 끈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인사 잘하세요. 모든 시작이 인사 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인사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작가 컨설팅을 하는데 20대 작가예요. 근데 되게 착하거든요. 매너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인사 안 하길래 작가님 왜 인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요? 저 아까 인사했는데. 그게 뭔 놈의 인사예요. 인사 제대로 눈 맞추고 안녕하세요 보면서 인사한 게 인사죠. 그래서 인사는 복을 부릅니다. 진짜로. 그리고 사람 볼 때 웃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안 웃어서 그 복을 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인사 잘하시고 선생님들께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미술사 공부는 미술사 공부요? 그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뭐든지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유학 가서 졸업할 무렵에 원래 가이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가이드, 제가 옛날에 유럽 여행 처음 했을 때 가이드 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막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그래서 나도 유학 가면 이런 거 해야지 했는데 그런 로망이 있었고, 저 하고 싶은 거는 좀 어떻게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술 전공인데 미술관 관심은 없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계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면 약간 동기부여가 빠릅니다. 이 공부 안 하면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공부를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림부터, 투어에서 인기 많은 그림부터 편식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설명을 자주 해야 되는 그 그림 위주로 공부를 먼저 했죠. 그 시작은 검증된 인터넷 자료, 초창기에 논문도 많이 봤죠. 곰브리치 책 적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술사 다 꿰러 가면 무리수가 생겨요. 그래서 편식을 해서 당장 필요한 그림 지식만 먼저 공부하면서 조금씩 넓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작가 너무 많고, 미술사 전공자들조차도 스페인 미술관에 있는 그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술사 공부는 편식해서 관심 있는 화가 먼저 그렇게 조금씩 흥미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하세요. 그래피티 어떤 게요? 아십니까? 그래피티 하냐고요? 알죠, 당연히. 미술사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래피티 바스키아 세대가 그래피티가 어떻게 보면 힙합 문화와 연관이 되고 하위 문화로 이겼거든요. 낙서, 몰래 테러로 낙서하고 도망치는 게 뉴욕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근데 바스키아 세대부터 그게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하면서 상위 예술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도 미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냥 낙서쟁이로 머물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바스키아나 아니면 뱅크시 같은 예술가처럼 어쨌든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미술이 되지, 그냥 몰래 낙서하고 도망치고 하면 그냥 범죄자가 됩니다. 어쨌든 불법이니까. 그래서 엄연히 경계에는 있어요. 질문. 네. 그 입시에서 슬럼프가 있거든요. 저도 경험했는데 막 잘 그리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막 그림 점점 못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때 수능이 완전히 바닥 쳐가지고 수능도 망쳤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그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솔직히 재수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는 더 심했죠. 더 대학 떨어지면 인생 갈 데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기분으로 사는 기분이 약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가나 다라 다 떨어졌어요. 당시 라군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힘들었죠. 근데 라군 마지막 거기에서 후보가 됐는데 겨우 돼서 겨우 합격해서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합격 못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운이 많이 따랐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답이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사람마다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네요. 시간이 답이다. 그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그때 갔던 건 경원대였거든요. 경원대 갔는데 경원대 가면 학원 강사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홍대 위주로 강사를 뽑으니까. 근데 그림 막 테스트 해가지고 겨우 그 노량진 어떤 학원에서 입시 미술학원의 강사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홍대를 꿈을 꿨어요. 오히려 뭐냐면 홍대 준비하려고 제대로 공부했을 때는 성적으로 바닥쳐 버렸어요. 이상하게. 근데 학교 다니면서 반수하면서 입시하는 거 들키기 싫어서 몰래 도서관 가서 수능 준비했거든요. 근데 공부한 시간 적었는데 오히려 수능이 더 잘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람 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실기 잘하는 방법 진짜 이거 동기부여 말씀드릴게요. 재수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전까지 정말 잘 그렸는데 슬럼프 겪으면서 그림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강사가 됐잖아요. 강사는 학생보다 잘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그리면 쪽팔린다는 그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그 못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이 선생님보다 당연히 못 그리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나중에 저보다 더 잘 그리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나 강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려야지. 저 보조쌤보다 못 그리면 쪽팔리지 나 강사인데 이런 마인드 가지시잖아요. 형태 틀린 거 이런 거 되게 쪽팔려하고 내가 왜 저 강사보다 못하지? 나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저 알바생이랑 무시하면 안 되니까 알바 선생님보다 못 그릴 거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빨리 늘어요. 못 그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 내가 보조쌤이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과연? 학부모 컴플레인 걸리지 않나? 이게 되게 무서운 동기부여예요. 나 애들 그림 잘못 가르쳤다가 학부모 컴플레인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스트레스 씻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림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든 잘 겪고 지금 여건에서는 대학 가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럼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다 길이 있고 2학년만 가시고 근데 재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힘드니까 고물가 시대에 부모님들의 짐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나 재수 안 할 거니까 그 재수할 돈 주식으로 주세요.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유학자금 그걸로 지금 코스피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 ETF로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훨씬 더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유학자금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학 가면 한국에 하기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유학에 가는 것도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5시가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